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프로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프로 책보다 별책 프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묵사발이 진행을 합니다. 네, 우와! 기다렸어요. 박수 안 친 사람도 누구예요? 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강요해요? 네, 오늘따라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우울한 주제라 기분 좋게 하려고. 아, 좋아요. 저희 한 주 동안 우울했습니다. 왜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맥북을 쓰는데 맥북이 최근에 빅서라는 OS로 네. 업그레이드가 맞아, 맞아. 됐거든요. 하지 않았어요. 제 거는 그 자격을 상실했어요. 왜요? 오래된 모델이라 이제 못 올라가는구나. 이제부터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드디어. 몇 년도부터 안 되는 거죠? 몇 년도까지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제 거예요? 거 12년 모델인데 12년은 이번에 안 될- 빠졌더라고요. 안 될 때 됐네 이제. 그럼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 알려주시나요? 맥북을 새로 사서 새로운 버전으로 기쁘게. 후원금이 부족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가 맥북을 못 사요. 후원금이 없어서. 자,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 유튜브 링크 남겨놨는데 별로 조회수가 안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보셨나 봐요. 첫 술에 배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란다. 엿장수님. 아직 조금만 하루밖에 기다려보세요. 지금 녹음 기준으로 하루? 네. 그렇죠. 네. 이게 나갈 때쯤에는 폭발적인 반응 예상합니다. 그러면 지워주세요. 그 전염병처럼 무섭게 감염될 겁니다. 제가 뭐 나쁜 바이러스가 된 것 같네요. 근데 엿장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청취자분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주 방송에 제가 새로 나온 신곡을 공개를 했는데 지지난주. 지지난주 벌써 이거는 지지난주구나. 네, 네. 그렇게 되네요. 몇 주 전에 제가 발제를 할 때 여러분께 제 신곡을 공개를 했는데 44화 스마트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훑어본 그 화의 초반에 제가 제 노래를 공개했거든요. 44화 들어보시면 엿장수님 신곡이 들어있습니다. 제목은 망설인다. 고양이의 하루. 아니에요. 아닌데 뭐 그런 거였는데. 전혀 지금 비슷하지 않았어. 양이의 하루. 네.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래요. 스타 인 데일라이트. 비슷했네요. 오후 냥이에요. 냥이의 하루가 아니고. 비슷했다. 제가 조금 틀렸는데 뭐 거의 비슷했어요. 네. 유통, 한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유통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그냥 까먹고 있어. 잘 지냈어요? 몸살이면서. 네. 네, 왜요? 왜 몸을 살리셔? 아니, 좀 분위기가 흉흉하잖아요. 맞습니다. 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소식들이 가까이서 들려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짜는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6시입니다. 지금 7시쯤 됐네요. 7시. 저희가 이제 미리 저희 녹음을 해놓고 하는 건데 내일부터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네. 격상이죠. 네, 그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은 뭐 코로나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너무 즐거운데 저희가 녹음하는 그 지금 시점에는 3년 뒤에 공개하나요, 이번에? 바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주 뒤인가요, 제가? 이게 3주 뒤에 나오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2단계도 없어지고 1단계 편안한 일상 거리두기로 갔으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좋겠어요. 그런 방송할 바람입니다, 때쯤은. 지금. 네. 이게 팬데믹, 이 코로나19가 생각처럼 이렇게 빨리 안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한번 팬데믹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네,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바램은 이겨내자인데 이 역사와 과거를 잘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현재 시간 11월 23일 월요일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코로나 현황. 네네. 확진 현황이 31,004명. 그리고 오늘 확진자가 255명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해외 유입까지 하면 271명이 되는 거죠. 맞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사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인데, 지금 다른 외국은 더 심각하거든요.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한 이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진정될 것 같은 그런 기대와는 좀 달리 2차 유행에 이어 지금 3차 유행을 앞에 둔 그런 좀 불안한 시기죠.
자, 여러분, 팬데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죠. 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그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고 경고 등급이 6단계예요. 팬데믹. 네. 우리의 모두의 상태가 팬데믹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란 뜻이고요. 데믹은 사람. 그리고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이면은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이제 막 그 코로나19가 좀 많이 퍼질 때쯤이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우리나라 말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어요. 너무 길다. 너무 길죠. 그래서 보통 지금은 그래서 감염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감염병이나 뭐 코로나19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그 1단계는 동물 사이에 한정된 전염을 말하고요. 사람에게는 안전한 거예요. 2단계는 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다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의 전염이 증가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사이의 전염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여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단계. 5단계는 전염이 널리 퍼져서 세계 동일권역, 그러니까 대륙 있죠. 같은 대륙에서 2개국 이상이 병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이제 5단계로 말을 해요. 그리고 6단계가 2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이 확산되는 상태를 이르는 단계를 6단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염병의 대유행이 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팬데믹이 발생하게 된 시점은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 있죠. 떠돌이 생활. 네. 그때는 한 10명에서 50명 사이, 뭐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뭐 살잖아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염이 돼서 만약에 누가 사망을 하면 이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단이 그냥 다 사망에 이르러져. 네. 그럼 바이러스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수백, 수천 명으로. 그래서 한 명이 바이러스로 사망하더라도 그 숙주를 다른 사람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생존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네. 팬데믹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런 질병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게다가 인구는 밀집해서 살고 다른 지역에 가는 방법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집단에서 한번 돌아서 다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집단에 가서 싹 옮겨가지고 그 동네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또 이제 동물들과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말, 돼지, 소, 가축들 이제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가축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야생 쥐라든지 다른 좀 약간 해로운 좀 그런 친구들도 같이 우리랑 살게 됐고 그다음에 작아서 보이진 않는 뭐 파리, 모기 지금 여기도 한 모기가 한 2마리 정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이걸 옮기는 가축과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거든요. 사람과 동물이 오가면서 이렇게 살아남는 이 전염병을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농사를 위해서 토지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개척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우리가 파괴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갈 곳 잃은 이 야생 동물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전염병을 인간에게 이렇게 나눠준 거죠. 자꾸 나눠줬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씁쓸하다. 걔네 다 친구라 그러고.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친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친구가 바로 박쥐? 배트맨입니다. 박쥐. 박쥐죠, 박쥐. 박쥐가 가장 유명하죠. 뭐 코로나도 박쥐 때문이라고. 네, 그런 말이 많죠. 자주 못 보는 애들인데. 그거 나중에 이유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박쥐가 그렇게 됐는지. 중국에선 박쥐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진들 막 올라오고 그러죠, 요즘에. 드셔봤어요? 아니요. 예.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네, 저희 한번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같이 먹어보는 걸로. 자꾸 이상한 거를 같이 하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유럽에 동물원 갔었다는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 동물원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박쥐를 보통 동물원에 가서 봐도 우리에다가 가둔 걸 보잖아요. 그 동물원은 이렇게 지나가던 통로에서 갑자기 동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동굴을 지나면 또 새로운 통로가 나오는 이제 그런 길인데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다 박쥐를 풀어놨어. 거기 살고 있어요. 풀어놨다고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오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박쥐랑 이렇게 한 공간에 막 있을 수 있는 동물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동물원에 그거 다 폐쇄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깐 우리 엿장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라 간 무역을 통해서 왜냐하면 농경생활에서는 내가 옥수수를 키우거나 어떤 특정 작물을 많이 키우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렇죠. 이렇게 나눔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동하면서 교류하게 되는 이 시점부터는 무섭게 번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동물과의 접촉, 인구 밀도의 증가, 국제 교류까지 활발해지면서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죠. 이 감염병들. 이 바이러스와 세균이 병원체가 돼서 발병하는 이 감염병은 인류 문명에 큰 변화를 끼쳤습니다. 천연두 아십니까? 천연두. 알죠. 네. 잉카 아즈텍 고대 문명을 괴멸시켰던 맞아요. 천연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흑사병, 페스트라 그러죠. 중세 유럽을 거의 뭐 멸망 직전까지 가지고. 그렇죠. 아직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지금도 있대요. 네, 있어요. 1차 대전 때인 1918년 스페인 독감 들어보셨죠? 아, 거의 뭐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네. 그래도 이제 과거에 이런 감염병의 대유행이 방역 기술과 의학의 어떤 발전을 이끌어내긴 했어요. 우선 첫 번째 천연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인류 최초의 감염병이라고 불려요. 1519년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1000명이 되지도 않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게 이 전염병이었어요. 천연두. 그리고 남미 페루의 잉카 제국도 당시 확산된 이 천연두 바이러스로 거의 몰락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천연두는 영국의 그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 접종법, 종두법이라고 하죠. 네. 이거를 이제 1796년에 발견을 하는데 이전까지 치사율이 90%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한 문명 자체가 멸망할 정도로 된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이제 살아남게 되더라도 실명, 지체 부자유, 뭐 곰보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연두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줄어들었고 1977년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환자를 끝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1980년 5월에 WHO에서 천연두가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유일무이한 첫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야.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물리쳤네. 네, 하나 물리쳤습니다. 근데 치사율이 90%라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요. 자, 그리고 유명한 페스트죠. 페스트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흑사병. 그 걸리면 피부가 까매진다 그래갖고 살이 흑사병이라고. 썩어 들어가 검게 이게 되는. 네. 아, 진짜 썩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급성 감각이 열성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감각이 없어지나요? 그렇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퍼졌는지 아십니까? 유럽으로? 쥐 아니에요, 쥐? 최초의 기록은 이런 게 있어요. 몽골군이 이게 서유럽으로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데 성 안에서 이제 이 대치를 한 상황이 됐어요. 성 밖에 있는 몽골군들이 페스트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페스트를 갖고 온 거야. 몽골에서. 그쪽에서. 그래서 병사들이 죽어가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투석기를 가지고 시체를 성 안으로 던져 넣은 거예요. 이게 맞아. 그 안에 그러니까 퍼뜨리려고. 최초의 생물학전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 생화학전이네 진짜로. 그게 퍼진 거예요. 근데 그게 퍼지면서 그것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고, 근데 그렇게 퍼지면서 이제 거기서 뭐 전쟁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가져간 거예요. 유럽에 확산된 이 페스트가 1351년까지 유럽 전체 인구의 30에서 40%를 몰살시켰어요. 거의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킨 거죠. 하긴 그때 유럽은 이미 정착 생활에 익숙해 있었고 그렇죠. 성 단위로 모여 살고 이랬으니까. 19세기 말에 파스테르가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개발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으나 현재도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된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상하수도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콜레라. 콜레라는 이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의해서 일어난 수인성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벵골 지방에서 유행했던 풍토병이었는데 1817년에 인도를 침략한 영국군에 의해서 캘커타로 옮겨진 다음에 영국군들이 고향으로 가죠. 영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어디 가잖아요. 그걸 같이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는 이제 이 이후에도 7번의 대유행을 거치면서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대륙으로 퍼져나갔어요. 아니 그러게 왜 남의 대륙에 남의 나라를 침략하러 가 병만 옮겨오고. 그러니까요. 싸우면 안 돼. 조용히 자기 나라에 살지.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콜레라는 이제 초기에는 나쁜 공기가 이제 원인으로 지목을 받았는데요. 추후에는 이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감염 경로가 알려지면서 세계 주요 도시의 상하수도 시스템이 이제 정비를 하게 된 거죠. 네, 콜레라는 이렇게 또 우리의 삶을 또 바꿔놓은 그런 질병이에요. 인류는 뭔가 시련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또 그렇죠. 가능한 그렇죠. 종족이니까. 그런 맛이 있어야죠. 스페인 독감 들어보셨죠? 네. 네네. 스페인 독감이 20세기에 이제 수많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감염병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에 귀환 병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데요. 2년 동안 창궐을 했어요. 이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1차 대전의 전사자가 900만 명이에요. 1차 대전 전사자보다 그냥 많다고 할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대여섯 배 5배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퍼졌었어요. 무오년 독감 이렇게 불렀는데 1670만 명 가운데 우리 인구가 네네. 절반 가량인 740만 명이 감염됐고요. 와.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사망자는 14만 명이었어요. 거의 감기 수준으로 감염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감염 전파력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1981년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83년에 프랑스의 바네시누시와 몽타니에 박사가 HIV를 세계 최초로 혈액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정체불명의 존재였던 에이즈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처음 발견된 이래 전 세계에서 3,60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오랜 기간 불치병으로 여겨졌었고 현재도 약 3,500만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보유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1996년에 레트로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들이 개발돼서 이들 약물을 섞어 쓰는 칵테일 요법이 정착되면서 불치병의 범주에서는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스 아세요, 여러분? 뭔가 이제 심했죠. 최근에 기억이 나는 병들이다. 사스는 정말 이 제목이 이래요. 정보 비공개가 가져온 비극. 사스는 이제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 발생된 2002년이에요? 네. 홍콩을 거쳐서 전 세계로 확산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당시 광둥성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의료진이 환자를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의료진 30명이 대거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치료한 의사가 감염된 뒤에 홍콩으로 가면서 2차 슈퍼 확산자가 된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후 8개월 동안 39개국에서 8,000명이 넘는 사스 감염자가 발생했어요. 이 중 774명이 사망했고 특히 사스는 중국이 초반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고 왜 공개를 안 하고 그런 거야? 그 결과 이제 전 세계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좀 높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 메르스도 중증호흡기 증후군인데 맞아요. 치사율이 매우 높아가지고 범유행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전염성이 낮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팬데믹까지는 가지 않았대요. 근데 네. 옮기기 전에 죽으니까. 그 공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2003년에 제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어. 그 아시아인으로 유럽을 간 거죠. 그러니까 공항에서 저희를 너무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어디 거쳐서 왔냐. 아니요, 묻지 않아요. 전부 다 입을 가리고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굉장히 정말 멸시당하는 그냥 보기만 듯이 아시안이라고 막 빨리 여권도 빨리 치우고 엄청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게 치료제가 사실 없는데도 그때 이후로는 좀 또 잊고 살았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는 엄청 끔찍한 일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사스와 이제 메르스는 그래서 다시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 다시 근데 나타날 수 치료제는 없다는 거죠, 아직. 코로나도 사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계열이죠. 네. 코비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WHO에서 첫 비상사태 선포를 했던 신종플루가 있습니다. 자, 신종플루는 그 2009년 봄에 멕시코에서 시작됐다가 4월이 되면서 미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됐어요. 초기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거기에 감염된 돼지를 통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돼지 독감으로 불렸대요. 그래서 신종플루는 214개국에서 발병해서 전 세계적으로 18,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75만 명이 감염이 됐고 250여 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WHO는 2009년에 4월에 신종플루 확산세가 이제 급증하자 최초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이어서 이제 6월 11일에는 감염병 경보 중 최고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신종플루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현재는 신종플루가 아닌 A형 독감으로 그냥 불리고 있는 거죠. 당시에 제가 있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한 분이 신종플루를 걸렸어요. 그래서 출근하지 마라 하고서 이제 폴리스 라인처럼 그분 일하시던 자리 주변에 비닐 띠가 이렇게 쳐지고 아마 주말 이용해서 그 방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주복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오셔가지고 다 소독했었나 봐요. 근데 문제가 집에 못 들어가면 보통 이제 그때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 PC방, 찜질방 막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전파를 시킬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안 되는데 또 집에 못 가니까 어디 가지? 그러다 그런데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서 제가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된 코로나19는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는데요. 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자,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요. 이 이후에 감염 이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가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그걸 선포를 해요.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드디어 3월 11일 1968년도에 홍콩 독감, 그다음에 2009년에 신종 플루에 이어서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렇게 불렸다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 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WHO는 2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로 정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질환, 디시즈, 그 다음에 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2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문 약칭으로는 코로나19로 이렇게 명명을 했던 거죠. 와, 처음 발견되고서 팬데믹 선언까지 진짜 짧은 기간이네요. 네, 그렇죠. 서너 달 만에 갑자기 확 3개월이 이렇게, 채 안 되는 그 정도 기간에. 와, 진짜 빨리 퍼졌구나. 네, 그래서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 침방울이죠.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이 됩니다. 여기서 비말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 비말이라고 하죠. 그거에 의해서 바이러스 세균이 섞여서 나와가지고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 거리는 2m로 알려져 있어요. 눈의 경우는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2월 19일 공기 중에 떠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 즉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뭐 비말 마스크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눈도 비비면 안 되네요. 네. 그 손 닦기도 하고 물티슈로 닦기도 하고 손 소독제를 많이 여기저기 구비해놓고 쓰잖아요.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손 씻으려고 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비누로 뭐 30초 이상만 씻어도 세균의 많은 부분이 씻겨 내려간다고 하니까 바이러스도 안 먹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소독제도 쓰고 닦기도 해야겠지만 최대한 방법은 자주 씻고 개인 위생을 좀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제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하루에 뭐 얼굴을 4,000번 만진다 그랬나?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그 3,000번이라는 내용을 누가 얘기했냐면 이 컨테이전 영화에서 그 박사로 나오는 그 케이트 윈슬렛이 얘기를 해요. 맞아, 의료진. 네. 궁금해요. 근데 그래서 막 너무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영화 보면서 와 3,000번 막 이거 엄청 그렇게 많이 만진다고 했는데 그 한국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이 컨테이전을 갖고도 얘기한 게 있어요. 거기 전문가 불러온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못 만진다고. 좀 덜 만진대요. 한 수백 번이라고 하시죠. 3,000번이면 종일 만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 3,000번을 이렇게 분단위로 쪼개보면은 몇 번 만져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쪼개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1분에 몇 번 만져야 돼요? 4시간 잔다고 생각하고 자 20시간 깨 있다고 할게요. 20시간에 3,000번이잖아요. 그럼 1분에 2.5번 만져야 돼요. 1분에 2.5번을 만지는 거예요. 그게 만질 것 같아요. 만질 것 같아. 그 8시간 자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 진짜. 그러면 5번 만지면. 아니, 1분에 두세 번은 만지지 않을까요? 약간. 저는 의외로 눈은 제가 렌즈를 오래 껴가지고 눈은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좀 적게 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코는 정말 많이 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많이 만지고. 얼굴이랑 수백 코를. 번만 해도 적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많죠. 네. 1분에 2.5번이면 나 만질 것 같아. 그러네요. 3,000번 만지시는 분. 그러면은 3,000번 만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맞는 걸로 할게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케바케.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컨테이전 영화를 대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말로 보여드릴게요. 네. 전염병에 대한 이 공포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해졌죠, 지금 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는. 근데 정말 보면은 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사태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맞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언제 나온 영화예요? 2011년도에 나왔던 영화예요. 전 최근에 봤는데 최근 영화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요새 막 뜨길래 그냥 봤는데 보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 옛날 영화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새삼 다시 이슈가 되는 영화인 건가요? 맞아요.
그 영화에 이게 등장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전에 대유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컨테이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염병 아포칼립스 작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염병 아포칼립스. 네, 좀비 아포칼립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여러분 좀비 영화는 엄청 많아요. 액션에다가 막 이상한 걸 막 갖다 넣어가지고 막 로맨스 그렇게 영화도 있어, 좀비 네, 로맨스. 그런 것도 있죠. 좀비 근데 로맨스? 있어요. 좀비가 막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되찾고 막 이래. 네, 다시 이렇게 자가 치료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의 힘으로. 별 영화가 다 네, 있어. 그 별 영화 다 있는데 그런 상상력 이런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있을만한 어떤 그런 걸 다큐멘터리 보듯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껴지는 공포감이 훨씬 강합니다. 이 영화는. 진짜 다큐 같더라, 맞아요. 이 전염병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고 소수의 사람이 살아남아서 생존을 해나가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팬데믹 이 사실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룬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컨테이전입니다. 그 뜻은 감염, 전염병이라는 뜻이고요. 제목에서 이제 짐작이 가시겠죠. 어떤 내용일지는. 그리고 감독이 유명 배우 여러 명 모아다가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한 분이라 배우들 라인업이 엄청납니다. 맞아. 유명한 사람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 여러분 오션스 시리즈 아시죠? 오션스 네. 11, 12, 13, 그다음에 오션스 8 그거는 여자들, 네. 버전이고 그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님이에요. 기네스 펠트로, 맷 데이먼, 로렌스 피시번, 매트릭스의 그 모피어스로 나왔던 그리고 마리온 코티아르, 주드로, 케이트 윈슬렛이 나옵니다. 진짜 다 나오잖아. 유명한 그리고 좀 더 나오는데 이 정도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를 모으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이 작품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의 실상을 잘 다루고 있는지 주요 인물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이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스포일러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11년 영화인데 뭐 네. 지금은 다 얘기해도 다 스포일러 아시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영화 시간순을 안 따르고 그냥 먼저 다 보여주고 하는 게 소개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영화에서는 뭐 과거로 갔다 막 네, 이러는데 네, 그걸 네, 아예 처음 네. 그 절대적인 시간 순으로 제가 한번 언젠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을 막 감독이 만든 의도와 다르게 뭔가 하면은 맛이 완전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영화의 순서로 따라가 볼게요. 영화의 시작은 기침을 하는 베스 에모프 기네스 펠트로예요. 딱 보여주면서 데이 2 2일째라고 하는 자막이 딱 나와요. 네. 앞으로는 며칠째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2일째라고 딱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하죠? 왜 1일부터가 아니고? 없어. 그렇죠. 그 이유가 마지막 장면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 장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베스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바람을 핀 남자와 통화를 해요. 음료를 계산을 하는데 카드로 계산을 이제 종업원한테 카드를 주죠. 근데 그 결제하는 모습이 손을 클로즈업을 쫙 해서 잡아요.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요. 자막은 홍콩 주릉 인구 210만 이렇게 그 자막이 떠요. 그러면서 카지노에서 일하는 남자가 페리에서 비틀거리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철을 옮겨 타요. 근데 안전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딱 잡아요. 딱 잡고 지나가는데 손을 또 비춰줘요. 그리고 나중에 홍콩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때 자막은 홍콩 인구 710만 이렇게 나와요. 자막이. 그러니까 주릉에 있는 인구는 210만, 홍콩 전체는 710만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런던 인구 860만 이렇게 자막이 뜨면서 그 서류 파일 있죠? 이거를 책상에 이렇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놓는 장면이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 여성은 호텔에서 드디어 쓰러집니다. 쓰러진 거를 발견을 해요. 그 호텔 종업원들이. 그리고 이제 베스 기네스 펠트로가 집에 도착을 하는데 자막은 미니애폴리스 인구 330만 나오고요. 에임 엘덜슨, 여러분 에임 엘덜슨이라는 회사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베스가 중역으로 일하고 있는데 결제받을 게 있어갖고 공항으로 베스를 이제 회사 직원이 픽업을 해줘요. 그래서 서류에다가 사인을 받고 집에 데려다 주고 직원은 가요. 근데 또 화면은 사인하는 베스의 손을 또 찍습니다. 그리고 베스가 드디어 아들이랑 포옹을 해요. 그리고 남편 미치 에모프 맷 데이먼입니다. 여러분 맷 데이먼은 아시죠? 절대 안 죽습니다. 맷 데이먼 절대 안 죽어요. 이 난리통에도 안 죽어요. 어느 영화에서 죽지 않아. 네, 어느 영화에서 죽지 않는 우리 맷 데이먼. 예, 미치도 이렇게 살짝 보여줘요. 근데 미치랑은 이렇게 뭐 안거나 이런 장면은 없어요. 흔한 부부가 키스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요. 바람 피고 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모르는데 아들과 포옹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이 에임 엘덜슨 어디입니까? 그 회사죠. 회사. 로고가 박힌 파일을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일본인이 딱 열어. 그걸 보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네.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그 손이 보이고요. 자막은 도쿄 인구 3,660만.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인구가. 그리고 이 남자는 버스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홍콩인은 사람들이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요. 근데 기침을 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길거리를 막 걸어요. 비틀비틀 걷다가 막 쓰러지기 직전에 저는 이 사람이 쓰러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쓰러지기 직전에 차에 치여요. 맞아. 정신이 없어서 그냥 길가로 나가버린 거지. 요 영화 이후로 한국 영화든 어디든 간에 리얼하게 그 차에 치이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 이 영화 때문이에요? 그건 제 내피셜이긴 한데 어떤 시점 이후로 너무 많이 나와. 근데 너무 리얼하죠. 사람이 너무 깜짝깜짝 놀라게 맞아요. 관객들. 팍 하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그런. 근데 진짜 리얼하잖아요. 왜냐면 카메라가 분명히 끊기진 않았는데 걷다가 그냥 툭 진짜 치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저 배우 어떻게 막 이런 감정이 드는. 그래서 2일째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와, 2일째. 2일차 하루인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와 발병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손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손 씻으라고 얘기 막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 감염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뭐 특수 효과로 막 이게 세균이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네, 정말 다큐멘터리 찍듯이 그냥 그렇게 쭉 무심코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다 손을 안 씻었구만. 그렇죠. 손을 안 씻어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인구 350만 자막이 딱 뜨면서 화면이 바뀌어요. 베스의 아들, 아까 포옹했던 아들 있죠. 아들이 학교에서 열이 38도까지 올라가서 미치가 맷 데이먼이 얘를 데리러 와요. 얘가 막 기침을 하면서 얘가 진짜 퀭해요. 그리고 학교 문을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학교 문을 딱 나왔어. 근데 카메라가 가만히 있는 거야. 천천히 나가고 나서 문이 닫히잖아요. 그 문 손잡이를 또 비추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안 나가고 있어 이런 느낌 같아. 이게 이렇게 뭐 생각하고 보면은 와 그러네. 이거 대박이에요. 잘 만들었다. 네, 잘 만든 영화예요. 저도 보면서 와 저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다 죽겠구나. 이게 진짜 엄청나구나 이게. 학교 장면 되게 좀 소름 끼치는 게 네. 이제 그런 영화인 줄 알고 보고 있으니까 뭐 학교 애들 다 어떻게 애들 뒤에 줄줄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5일째가 돼요. 5일째에 홍콩 감염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같이 살고 있던 여자가 홍콩 감염자였던 그 남자의 유고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요. 버스를 타고. 자막이 중국 광둥성 인구 9,610만 명. 얼추 1억이야. 그래서 그 버스가 도착했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딱 들어왔는데 여자가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건들이 앞부분에 좀 빠른 속도로 쫙 보여줘요. 자, 여러분, 베스가 최초 감염자가 아니고 사실은 슈퍼 전파자였던 거죠. 그래서 작중에 그녀가 직접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인물들이 지금 제가 아까 쭉 열거했던 인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됐냐면은 그 카지노에서 홍콩인 웨이터 핸드폰을 건네준 영국 여성, 같은 회사의 일본인 직원, 공항에 픽업 나왔다 미국인 직원, 시카고에서 만난 전 남편인데 이 전 남편이랑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혼하고 전 남편인데 다시 바람을 펴. 그리고 친아들 포옹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6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남편 미치는 같은 공간에 있고 있었는데 맷 데이먼은 면역 그 판정을 받아요.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 근데 이게 거의 영화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아까 제가 5일째 뭐 홍콩 감염자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4일째 기네스 펠트로가 죽습니다. 네. 대단한 감독이에요. 그 나온 지 진짜 1일 뭐 이렇게 해갖고 4일 만에 이 기네스 펠트로를 죽일 만한. 영화 완전 초반이었는데. 네, 완전 초반이에요. 출연료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 여기서 죽여! 와, 진짜 돈이 없어! 아니 주인공 같았던 사람을 바로 죽여요. 근데 그게 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공포로 와닿는 게 뭐냐면 그렇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영화의 그런 재난 영화 같은데 보면 주인공들 쟤는 끝까지 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런 공식을 딱 그냥 그냥 너무 초반에 죽어서 뭐야 이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배우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이게 죽여야 돼. 소더버그 감독은 클리셰를 깨버리는 감독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너무 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베스의 전 남편도 사망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망하는데 자막은 시카고 인구 920만. 근데 자 보세요. 기네스 펠트로가 돌아오는 길에 시카고에서 5시간 동안 비행기가 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전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옮겼잖아요. 근데 이 베스의 전 남편도 또 다르게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카고 인구 920만에 돼 있는 시카고도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엄청 그 감염이 된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네스 펠트로의 짧고 굵은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미치 에머프는 그러니까 맷 데이먼은 베스가 이제 죽고 의붓아들도 이제 죽게 된 거죠. 근데 미치는 면역 판정을 받고요. 그리고 재혼한 아내와 그녀의 친아들이었던 의붓아들을 잃은 뒤에 하나 남은 친딸이 있어요. 친딸이랑 맷 데이먼이랑 친딸이 이제 친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자기는 면역이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걸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내 딸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에게서 유전자가 이렇게 오니까 반반의 확률인 거잖아요. 맷 데이먼은 이제 이때부터 딸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 맷 데이먼은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끝까지 살아남는 죽지 않아. 네, 죽지 않아. 거기서 근데 맷 데이먼을 죽였어야 정말 클리셰를 깨버리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맷 데이먼이 출연료가 좀 더 쌌나?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코로나19 사태랑 이 사생활 침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요거랑 조금 맞물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사는 누구냐면 이제 케이트 윈슬릿이에요. 역학조사관인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누구를 만났냐? 시카고를 갔는데 뭐 만날 사람 있냐? 닐이라는 사람이 아이언맨. 전남 근데 그거를 왜 물어보냐? 저희는 대답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미 눈치는 다 챘는데. 그래서 약간 괴로워하는 미치, 맷 데이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치가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를 그러니까 출장 중에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보면서 소리 막 죽여서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 딸 아이가 그 남자친구랑 밑에서 거실에서 졸업 무대에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막 흐느끼면서 우는데 되게 막 애절하거든요. 근데 그 맷 데이먼 애절한 건데 그 사진에 이제 그 비밀이 맞아. 담겨져 있어요. 데이 1의 장면이 거기 그렇죠. 나오죠. 그건 또 이제 제가 또 마지막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냐면 우리의 그 모피어스, 로렌스 피시번이라는 앨리스 치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거를 CDC라고 합니다. 여기 센터장이에요. 그 직책상 기밀 정보를 미리 접할 수가 있겠죠. 약혼녀한테 도시가 이제 폐쇄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 약혼녀가 어디 있었냐면 시카고에 있었어요. 빨리 오라고. 근데 그거를 건물 청소부가 게다가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들켰으니까 내가 이거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센터장이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걸 누가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청소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다고. 우리 모두에게도 가족이 있다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탁 던지면서 싹 나가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약혼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빨리 차를 직접 몰고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빨리 일로 자기가 있는 대로 오라고 했는데 사재기를 해요. 혼자서 사재기를 해요. 왜냐면 미리 정보를 알았잖아요. 사람들은 아직 몰라. 사재기를 막 하다가 이제 전화를 딱 받아요. 친구한테. 너만 알고 있어. 그렇죠. 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했는데 이게 SNS까지 통해서 일파만파 퍼집니다. 아니 왜냐면 너만 알고 있어라고 알려줬는데 나도 가족이 있고 내가 가장 절친이 있고 그럼 그 절친한테는 꼭 말해주고 싶고 그럼 그 절친도 또 그 나에게 사람은 또 가족이 전칠이 있는 있고. 거잖아. 그러니까 그 청소부랑 이제 얘기했던 거랑 딱 맞죠. 맞아 들어가죠. 이게 이제 들켜요. 방송국에 나와서 전 국민에게 설명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거를 상대 약간 악역처럼 나오는 배우가 있어요. 주드로가 맡은 역할인데 그 블로그 기자인데 자칭 기자예요. 자칭 기자. 자칭 기자. 사기꾼에 가까운. 글 써갖고 이제 신문사 같은 데다가 내 글 얼마 왜냐면 주고 그 사라 사람 이런. 때문에 약간 멘붕이 오거든요. 사회 질서가 약간 무너져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밝혀져갖고 사실 평소 같으면 이제 파면감인데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이걸 대처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은경 본부장 같은 그런. 근데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죠.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백신이 완성이 돼가지고 보급이 되는데 그때 자기가 맞을 백신을 청소부의 아들한테 놔줘요. 그 백신이 아직 완전히 다 대량 생산되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먼저 준 백신을 그러니까 순서가 막 추첨해서 주고 이랬잖아요. 생일로 추천하거든요. 추첨해갖고 이제 전 국민이 다 받을 만큼 양은 안 되니까 근데 모피어스가 자기가 맞을 걸 그 청소부 아들한테 대신 놔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미치 센터장인데 그냥 모피어스가 너무 편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모피어스가 맞아. 편한 것 같아요. 빨간 주사 줄까 파란 주사 줄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 제가 이렇게 인물별로 얘기 드리는 게 그 위치에서의 어떻게 노력을 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보이고 막 이런 인간 군상들을 막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재밌거든요. 아까 재밌다는 표현 이것도 참 그런데 어쨌든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케이트 윈슬릿도 지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에린 미어스라는 이름의 배역 이름의 케이트 윈슬렛. 그러니까 6일째에 이제 치버 박사가 모피어스가 감염 현장으로 파견하는 역학 조사관이에요. 6일째 정도 되니까 4일째 기네스 펠트로 죽고 이틀 정도 막 얘기하고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그 학교로 가요. 아이 죽은 학교 있죠. 학교에서 애들 2명이랑 선생님 1명이 사망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역학 조사하면서 기네스 펠트로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어디 출장을 갔던 그게 홍콩이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돼요. 드디어 실타래가 네, 역학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학교에 막 감염되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지고 막 이제 점점 퍼지니까 체육관에서 침대 몇 개 놓고 뭐 어떻게 어떤 루트로 해서 뭐 하고 이제 이런 걸 다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역으로 나와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역학조사 서비스 소속으로 상황 대처가 굉장히 빠르고 작품 안에서 굉장히 헌신적이면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되게 똑똑한 느낌이야. 너무 일을 잘해.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본인이 감염이 됩니다. 본인이 호텔방에서 콜록콜록하면서 깨요. 느낌이 이상한 거야. 키트 가지고 자기를 막 진단해보니까 자기 감염된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어디다 전화를 걸겠습니까? 호텔. 호텔 카운터에 전화를 카운터에. 걸어서 자기 이 근처에 어제부터 해가지고 지나쳐 갔던 곳부터 해서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이라 그러고 그 명단 봉쇄하게 작성하고. 명단 작성하고 봉쇄하게 만들고 진짜 자기가 이제 걸렸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렇게 일을 하는 헌신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던 그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침대에서 정말 점점 죽어가요. 근데 이 모피어스가 얘를 이쪽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누구 하나만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14일째 되는 이제 그때면 일파만파예요. 그래가지고 체육관에서 누워 있는데 옆에 있는 환자가 막 춥다고 난방을 더 올릴 수 없냐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막 파업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수녀님이 한 분이 이제 의료 봉사하시는 분이 제가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케이트 윈슬렛이 그걸 옆에서 보고 있어요. 자기 이렇게 두꺼운 외투 있잖아요. 이거를 옆에 사람한테 주려고 팔을 이렇게 걷으면서 죽어요. 근데 거기서 죽진 않는데. 죽습니다. 케이트 윈슬렛을 죽여버리는 또 우리의 감독. 대단하지 않습니까? 14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영화 끝나려면 지금 몇 분이 남았는데 예산이 이제 바닥 난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더 그 공포감이 누구도 죽을 수 있다. 그치. 저기에 이 사람은 주인공은 살겠지. 없다. 그런 게 배우니까 없어. 그래도 살겠지. 이런데 주인공은 없는 살겠지 거야. 이런 거 없고. 아니 근데 처음 영화 제가 2011년도에 봤을 때는 기네스 펠트로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까메온가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케이트 윈슬렛은 분명히 뭔가 뭘 역할을 역학을 해야 하고 되는데. 뭘 알아내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이걸 풀어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4일 만에 죽는 거야. 나는 맷 데이먼이 무슨 항체 같은 거를 이렇게 제공하는 혈청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랬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자, 여러분, 보통의 또 클리셰는 뭐냐면, 감기. 우리나라 영화 감기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어떤 주된 내용이냐면 그 면역이 된 사람의 혈청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서 막 사람들 싸우고 부딪히고 난리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맷 데이먼이 케이트 윈슬렛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 피를 뽑아서 이거 약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해요. 이거를 뽑아서 추출을 해내서 어디에다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에다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시간과 돈과 이게 그 사이에 이미 사람들 인구 반은 나갈 거라. 안 된다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빨리 해가지고 격리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더 급하다고 굉장히 리얼한 정확한 답을 내려요. 그러니까 다큐 같아 진짜. 막 맞아요. 영화가 뭔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기적적으로 갑자기 뭐가 확 뒤집어 이런 게 없고 계속 그냥 너무 현실적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격리시설이나 이런 거를 만들려고 지시하고 열심히 일했던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 본인이 그 침상에서 눈을 감습니다. 또 더 이제 좀 무서운 장면처럼 보이는 게 땅을 파요. 일자로 이렇게 쫙 파가지고 시체 봉투라고 해야 되나요? 시체 가방에다가 이제 하다가 이 케이트 윈슬렛의 동료가 꽃을 이렇게 딱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면서 한마디 하죠. 그 시체 가방이 모자라진 게 언제부터냐? 한참 됐다고. 그때 이제 딱 느껴지죠.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이제 상황 이게 많아지고 있는지. 그래, 최근에도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에서 맞아요. 트럭에 그냥 이탈리아 이런 미국 그냥 이런 데서 쌓아놨다. 병원에 그냥 격리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바닥에 다 눕혀놨고 노숙자들처럼 그런 얘기 들으면 이 영화가 정말 현실적이었던 그 장면이 거죠. 또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무슨 장면이냐면 미치가 맷 데이먼이 지금 상황이 아내랑 지금 아들을 잃은 거잖아요. 네. 네.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거부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막 하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못 치르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너무 지금 우리다. 그렇죠. 어떻게 10년 전에 신기하다. 벌써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도 그 정도까지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적인. 현실이 약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인물로는 일레노 오랑테스라고 마리온 꼬티아르라는 WHO 소속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최초 발병 경로를 알아내기 위해서 홍콩에 출장을 오게 돼요. 그래서 CCTV나 이런 걸 확인을 들어가는 거죠. 이 마리온 꼬티아르가 기네스 펠트로의 행적을 조사를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구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했던 거를 이게 다 알아내는 CCTV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일본인 자기 직장 동료랑은 카지노에서 주사위 놀이를 하는데 주사위를 이렇게 후 불어갖고 행운을 달라고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후 하고 불어요. 그럼 둘이 이제 감염이 됐어. 그러면서 돈을 따요. 돈을 따가지고 내가 술 한 잔 산다고. 그래서 바에 가요. 근데 바에 가서 전화기를 들고 바에 가서 술 2잔을 딱 칵테일을 2잔을 시켜가지고 들고 오는데 전화기를 놔둬요. 그리고 2잔만 이렇게 딱 들고 오는 거야. 근데 옆에 앉았던 영국에서 죽었던 여자분 생각나죠? 그 여자가 전화기를 잡아서 excuse me, 전화기 그렇구나. 가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절을 베풀었다가 바이러스가 그래서 얻어갔어. 그게 영국으로 갑니다. 그 바이러스가. 아이고.
그리고 이제 왔죠. 그 다음에 잔을 마시고 내려놨어요. 그거를 치운 웨이터가 그 홍콩 웨이터. 잔을 만졌어. 네. 그러니까 손을 계속 보여준 게 손 그렇죠. 따라 이렇게 바이러스가. 그거를 이 장면에서 이 마리온 코티아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관객들에게 보여줘요. 그거 저도 이거 안 봤거든요. 네. 영화 안 봤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보면은 도움 될 것 같아. 맞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내 뭐랄까요, 내 행동 반경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서. 혹은 내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경각심을 좀 주의한다고 하지만 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영화 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로 말고 여기 또 한 명이 더 있잖아요. 누구냐면 차로 데려다 준 직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회사에 서류에 사인 받아갔던 그 직원은 케이트 윈슬렛이 기네스 펠트로의 직장 동료들을 이제 역학 조사를 할 때 다 사람들 모아놓고 언제 만났냐 뭐 이렇게 하는데 며칠 전에 그건 열흘 전은 괜찮아요. 뭔 괜찮아요. 한 명이 더 있다는 거. 한 명 누구요? 공항에서 서류 받을 게 서류 사인 받을 게 있어서 공항에 픽업을 갔던 직원이 있는데 지금 출근하고 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당장. 해서 전화 통화를 둘이 해요. 막 진짜 급하게 당장 지금 버스에서 내리고 어떤 것도 만지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 픽 쓰러져요.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병이긴 한가 봐. 네, 이거는 정말 네. 그리고 이것도 과장은 조금 있긴 있죠, 당연히. 그쵸. 네,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주드로 앨런 크럼위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프리랜서 기자예요. 기자가 되고 싶은 가짜 기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전염병을 알리면서 유명해지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인이 그 버스에서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른 일본인이 쓰러진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인터넷상에.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이 사람이 뭔가 느낌을 딱 받은 거야. 심상치 않다. 약간 기자의 촉은 있나 봐.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실제 그 아는 기자한테 자기 이거를 기사화하면서 뭐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무시당하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블로그를 이제 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쓰러지고 뭐 이런 거는 맞는데 얘가 지금 올리는 것들이 약간 허위 정보야. 가짜 뉴스를 막 올려요. 그래갖고 개나리 액이 이 병에 좋다고 자기가 안 걸렸는데 자기가 계속 그 개나리 액을 먹는 거를 보여주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그거를 올려요. 이런 것도 있잖아. 요즘 주변 사람들 중에. 먹으면 뭐 괜찮다. 있어.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약국에서 개나리액 뭐 관련된 약을 이제 파는데 이게 수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약국 직원이 1명, 2명, 3명 해서 50명까지 딱 오늘은 50명까지만 바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막 다들 때려 부시고 창문 폭동.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막 온 도시들이 한 군데씩 막 이렇게 마비되고 약탈과 어떤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막 보여줘요. 그래, 막 슈퍼마켓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식료품 싹 다 털어가고 없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 지경까지 안 갔으니까 되게 별로 와닿지 않고 코로나 초반에만 해도 외국에서 휴지가 사재기로 없어졌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영화에서도 휴지가 이런 쪽에서 싹 다 없어지는 거 막 보여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재기 때문에 뭐가 없고 이거는 마스크만 조금 그 품귀 현상이 있었고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살만하고 인터넷으로 주문시키면 그래도 좀 오래 기다리긴 해도 오긴 오고 이랬는데 외국은 사재기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초반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구하기가 있고. 어려워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막 갑자기 식료품 막 쌓아놓고 그랬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났던 친구가 미국에 어디 사는 친구가 그런 정말 생필품이 없어서 웃돈 주고라도 살 텐데 없으니까 못 사서 그거를 좀 보내줄 수 있냐? 보낼 때 마스크 좀 넉넉히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초반에는 외국에 보낼 때 마스크라고 쓰면 몇 장이냐고 이렇게 막 해서 못 보내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생필품 뭐 휴지랑 이런 거 좀 보내달라 그랬다. 그래서 그 비용보다 보내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데 그래도 못 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체험을 못 하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 다행히. 네, 제가 주요 인물들 위주로 얘기를 드렸지만 대충 느낌이 지금 오시죠. 시작부터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용한 일상에서 급격하게 변해가는 그런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WHO나 CDC의 역학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밝혀지지는 않는데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1시간 40분이 딱 되는 시점에서 영화가 총 몇 분이죠? 1시간 2, 3분 정도. 지금 완전 마지막이네. 네네, 마지막에 한 1분 30초 동안 딱 보여주는 장면에서 모든 게 다 밝혀져요. 네,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뭐 스포일러죠. 근데 너무 스포일러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그게 맨 앞장면에 보여줘 그냥. 영화가 그렇게 시작된 것처럼 보여줘 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치가 죽은 아내 베스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그 비밀이 벗겨진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대사나 설명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음악이랑 영상만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막 얘기했던 앞장면 있죠. 첫 장면들. 거기도 대사가 굉장히 적어요. 그냥 음악이랑 영상들이 좀 바뀌면서 자막 아까 얘기했던 인구수가 딱 나오는 그 자막들 있죠. 그렇게만 쭉쭉쭉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엑스트라들처럼 그냥 서로 인사하고 맞아요. 뭐 그냥 이렇게만. 그 정도만 나오니까 그게 더 이 영화를 더 관심 있게 막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참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고 역시 소더버그 감독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러스의 시작은 베스가 다니던 회사인 다국적 기업 에임 엘던슨이 불도저 있잖아요. 불도저가 딱 나요. 근데 그 옆에 로고가 에임 엘던슨 그 로고가 빡 박힌 그 불도저가 무슨 장면이 나냐면 숲을 막 갈아엎는 제 예상이지만 새 공장 기공식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면 당연히 부지가 있어야 되고 부지를 그걸 이제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 살던 박쥐 한 마리가 후두둑 하고 날아가요. 왜냐면 자기가 살던 나무나 뭐 이런 게 사라진 거야. 그래서 옆으로 가서 바나나를 이만큼 먹어요. 그 바나나를 먹고 갈 데가 또 없으니까 근처 인가에 돼지 축사로 날아가요. 거기서 거꾸로 매달려갖고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뚝 떨어져요. 박쥐가. 박쥐가 떨어지면 안 돼. 바나나가 떨어져요. 그 바나나를 돼지가 먹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박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이 박쥐가 뭐 코로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옮긴다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부분인데 그 잠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쥐가 이런 바이러스 저항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엄청난 슈퍼 보균자래요. 자기는 갖고 있고 자기는 걸려서 죽진 않지만 옮기는. 원래 그런 애라고요? 네, 원래 그런 애예요. 그래서 뭔가 범세계적인 역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역학자들이 박쥐부터 조사한대요. 뭐부터 조져? 네. 그 이유가 박쥐가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종 자체가 1200종으로 가장 많은 편이고 포유류 그 종에서 특성이 몸에 바이러스가 130여 종을 가지고 있고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60여 종을 갖고 있대요. 에볼라도 뭐 박쥐 무슨 박쥐에서 네. 나온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박쥐는 그냥 공포영화에서만이 아니라 무서운 애 맞는 거네요. 동굴 같은 데 있으면 피해야 되는 애인 거네요. 무섭죠. 당연히. 물리면 큰일 나죠. 그럼 동굴 벽 만지면 안 되겠네요. 자꾸 저한테 왜 그러세요? 몰라요, 저도. 근데 박쥐랑 사람이 만날 만한 환경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저기 산에 가면 은근히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박쥐가 사는 데까지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박쥐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있잖아요. 면역 체계가 거부를 한대요. 보통은. 그러다가 이제 지면은 내가 이제 병에 걸리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얘네들은 그냥 같이 산대요. 박쥐들이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그 동굴이나 이런 데서 군집 생활을 하고 비행을 하잖아요.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체온도 약간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한대요. 바이러스가 살기에 너무 좋은 몸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이 사는 거야. 네. 그래서 박쥐가 그런 오해를 받은 거죠. 어쨌든 박쥐 잘못은 오해 아니죠. 아니네. 오해 아니네요. 배트맨은 착한데. 배트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쁘고 무서운 애를 지금 오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박쥐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안 죽고 내가 우리끼리 살 때는 문제 없었는데 니네가 괜히 와서 올라갔잖아. 그리고 나무를 막 없앴잖아. 지금 박쥐 편 드신 거예요, 지금? 박쥐 편에서. 제가 왜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네. 얘기가 왜 또 그렇게 하시죠, 계속. 네. 박쥐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네. 네, 조금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요 놈이 이제 옮긴 건 맞아요. 여기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박쥐는 먹던 바나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돼지가 그걸 그대로 주워 먹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과학적으로 딱 맞는 게 누군가 또 뭐 배설물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박쥐는 배설을 행위를 할 때는 똑바로 선대요. 그렇지. 지도 거꾸로 안 하네. 지 거꾸로. 얼굴에 쏟아지긴 안 하겠지. 그렇게 해서 안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위생적인 축사에서 자란 돼지가 식당으로 팔려가서 도축되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 딱 보면은 이 돼지를 막 고르는 사람이 요리사. 이 주방장이 돼지를 갖고 와서 요리를 하는데 딱 그 장면이 바뀌면서 약간 비위생적이야. 그런데 돼지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리고 종업원이 와서 주방장한테 어깨를 탁탁 치면서 밖에 누구 좀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자막이나 뭐 이런 거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냐고 하면서 손을 앞치마에다가 쓱쓱 이렇게 닦아요. 그리고 손 안 씻고. 손 안 씻고 그리고 걸어 나가.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베스랑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사진이 마지막 장면에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쥐에서 돼지로 가고 돼지에서 요리사한테 가서 그 그렇죠. 요리사가 뱃살 동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서 영화가 어떻게 끝나느냐면 데이 1 해서 발생 1일째 딱 이 자막이 빨간색으로 딱 뜨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저의 그런 처음을 없애셨어. 제가 그 스포일러 얘기했잖아요. 벨스가 그 요리사랑 그 악수하고 난 다음에 손 안 씻고 밥 먹었네. 그럴 수도 있죠. 맞네. 또 그렇게 되네.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어야지. 그러니까요. 손 안 씻고 밥 먹고 밥 먹다 얼굴 만지고. 그러니까 이 깊은 오지에서 살던 동물들이 서식지를 인간들이 파괴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파괴로 인해서 점점 이 인간들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인수 공통 전염병이 되면은 어마무시한 숫자의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영화는 이제 이렇게 참 영화 보면은 이 컨테이저는 엄지를 척 올리고 싶은 영화도 그런 좋은 영화지만 뭔가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그 판도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 대해서도 조금 내가 이거 이렇게 했던가? 이런데도 위험할 수 있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저렇게까지 나무를 다 베고 땅을 개간해서 인간의 영역으로 만들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그런 반성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대체적으로 많이 늘었고.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환경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나무를 밀어내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그 박쥐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박쥐가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오는 과정을 진짜 1, 2분 만에 아주 짧게 보여주는데 앞에 장면들이 너무 강렬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게 이렇게 편집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귀로 잘 봤습니다. 그렇죠. 귀로 잘 보셨죠? 저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장면이 하나하나 막 떠오르면서 그때 그 약간 그 충격? 이게 다시 좀 떠올라서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그렇죠. 너무 잘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사소한 데에서 이렇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점점 좀 불감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니까. 맞아. 그리고 특히 어른들은 나는 괜찮아. 나 그 위험한데 안 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가까이서 봐서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주변 가족들 옮기고 그런 것도 봤고. 근데 그거를 탓하기에는 이미 이 상황은 벌어진 다음이어서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걱정되고 이러는 일이라 누군가 걸렸다고 하면 그럼 더 조심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막 또 화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너무 손가락질 하게 되고 막 누구를 소외시키고 또 이런 좀 극단적인 경우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영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는 내가 또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었나 좀 돌아보게 되네요. 네, 맞죠. 손 더 열심히 씻어야겠다 이 생각만 강렬하게 듭니다. 우리 모두가 약간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을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아직도 멀었어?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걸렸을 거면 진작에 걸렸어 라든지 이런 말 흔한 말 있잖아요. 약간 단 농담처럼. 그렇죠. 그런 말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네, 근데 예전엔 더 심한 것도 우리 걸렸는데 몰랐을 거야. 이런 말도 저 들어봤거든요. 최근에 무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그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보다도 운이다. 케바케다.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안 걸렸다. 걸린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운 나쁘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포기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심해도 내가 운 나쁘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할 필요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러지? 체념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운 나쁘면 나는 열심히 개인 방역을 했는데 내 옆에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면 운 나쁘게 나도 걸릴 수 있구나. 약간 체념한 이런 그런 마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 같이 잘 지켜야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영화에서도 그 돼지 만진 그 주방장이 다른 주방장들은 다 손 엄청 열심히 씻었는데 그 주방장만 손 안 씻고 대충 닦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그런지 모르니까 다 같이 지켜야 되는데 다 같이 지키기에는 어느 집단이든 하지 말자 하면 꼭 그냥 괜찮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한둘은 꼭 생기니까.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만 이런 것도 좀 있고. 맞죠. 저희도 그래서 원격 녹음을 단계가 올라가면 항상 원격을 합니다. 각자 집에서. 영화는 분명하게 원인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우한에 야생동물 거래하는 시장이 있었다? 그런 설도.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아니냐 생각이 나네요.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원인이 정확하게 안 밝혀진 거잖아요. 누가 일부러 연구하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썰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들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짐작들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저는 항상 그거 하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그 바이러스의 뭐 진화, 숙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바이러스가 진짜로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바이러스는 뭐 생각을 못 하더라도 만약에 뭐 벌이나 개미처럼 이렇게 공동적으로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존재라면 집단의식. 네, 집단의식. 그럼 집단 인간한테 전염을 시켜서 인간 죽이면 안 돼. 왜 숙주를 죽이면 결국은 자기도 죽기 때문에 얘 숙주를 이렇게 내가 잘 조정하면서 숙주를 오래 살려야 나도 오래 살면서 더 감염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숙주랑 같이 죽자. 약간 이런 거여서 이게 뭐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건가? 아니면 혹시 집단의식이 있나?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새로 나오면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뭘로? 맷 데이먼. 오, 죽지 않아. 죽지 않는 맷 데이먼이 됩시다. 야, 기발합니다, 진짜. 아마존님. 자, 여러분, 제가 이 주제 발표할 때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팬데믹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다고. 그게 이제 동물과의 접촉, 인구 밀도의 증가, 활발한 이제 국제 교류 뭐 이런 걸 예를 들었었는데, 네. 영화를 제가 설명을 딱 해드리니까 너무 그게 다 잘 맞아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네. 그거 다 있네요. 다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 전문가네. 예. 근데 그게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해서 뭐 국제 교류고 뭐 무슨 접촉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 네. 그냥 시장에서 장 보고 네, 우리 그냥 맞아요. 식당 가서 누구 뭐 그냥 네. 요리사 만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흔한 일이야. 너무 흔하게 진짜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일화만 막 커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럽고 무서운데 그래도 우리 또 인간이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구에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생물들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곳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 질병과 바이러스를 막거나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의학과 사회 시스템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정리가 돼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이런 경험을 발판 삼아서 천연두처럼 정복했던 그 천연두처럼 예, 그렇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 증가와 이런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일어나가는 이런 세계화 속에서 환경 파괴라는 이런 기후 온난화도 그렇고, 왜냐면 바이러스나 이런 친구들은 따뜻한 데서 네, 잘 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수는 할 수 있죠, 사람이. 그렇지만 그걸 계속 반복한다면 그건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린피스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피스. 지구가 살아야 우리 인간과 생물들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성합시다. 네. 지금까지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18년 귀한 병사들을 1918년은 뭐야? 네, 뭐랬죠? 전국객은 뭐야? 국객은 욕하는 줄 알았어. 이거 나중에 다 넣어줘. 다시 할래. 이게 제일 재밌어. 편집. 1차 세계대전 전사자보다 많았다라는 무서운 감염병. 사망자 수가 뭐가 많아? 뭐가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망자 수가. 아니 주어가 없어, 주어가. 세계대전 전사자보다 많았다? 뭐가 많아? 글을 이렇게 많아. 썼어. 내가 이렇게 썼어. 그렇게 썼어. 자, 여러분, 에이즈, 푸천석. 천석이 누구야?